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신정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째 주제 무신정변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입니다. 자, 무신정변 좀 할게요. 자, 여러분 무신정변은 위에 쭉 써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요 집권자 이름만 한번 보고 가시죠. 그래서 정경희 최채, 정중부 경대성 이민, 최충원, 최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건의 발단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부교사회 모순이 표출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왕이 인종이죠. 인종. 그죠? 이제 묘청에 난 이후에 사실 실제로 뭐 인종 그렇게 뭐 오래 살지 못해요. 뭐 좀 이따 죽어요. 자, 그리고 그의 큰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자, 이 사람이 문제의 의종이에요. 의종. 됐죠? 그 인종의 아들 의종. 근데 의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왕 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왕의 굉장히 그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점, 갖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1등은 그러니까 절대 갖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사치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조선시대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조선의 최악의 군주 27명 중에 최악의 군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연산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연산군도 뭐 폭군이고 잔인하고 뭐 이런 거를 또는 소통을 거부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연산군의 최악은 뭐였냐면 사실은 사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종만정으로 연산군을 쫓아내고 나서도 사실은 조선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후유증을 알아요. 왜냐하면 국가재정이 진짜 파탄에 이르거든. 근데 의종이 어떤 인간이냐면 너무 사치스러워. 그리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향락 정치의 대표라고 얘기해. 매일 술 처먹고 놀고.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뭐 그래도 왕자였을 때는 아버지가 뭐 인종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한테 많이 찍혀가지고 한번 잘릴 뻔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왕 되고 나니까 진짜 뭐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마음껏 노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걸 그 육체적 쾌락의 영리라 그러는데 이 육체적 쾌락은 사실 계속 내가 뭐 즐겁고 재밌다라고 느끼려면 사실은 강도를 계속 세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술도 이게 좀 계속 먹다 보면 그러니까 술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 있어요? 그러니까 술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양 마셔서 좀 덜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세지는 거야. 그다음에 요즘에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뭐 마약 같은 것도 손대면 뭐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점점 육체적 쾌락은 강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뭐 그냥 술 먹고 노는데 마음껏 뭐 누구 눈치를 봐. 그게 나중에 이제 심심하니까 어떡하냐면 원정 다녀요. 그래서 그 무신정변 1170년 정중부에 우리가 무신정변 얘기할 때 이게 보현원이라는 데서 터지는데 그 보현원이 어디냐면 의종이 놀다가 이제 궁궐에서 노는 게 심심하니까 이제 바깥에 원정 다녀요. 놀러. 근데 그 중에 보현원은 자기가 놀기 위해서 만든 뭐 스페셜 별궁 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술 먹고 놀다가 그 수바키 그러니까 무인들을 수바키 시켜놓고 막 깔깔대고 구경하고 막 그러다가 사실은 사단이 나요. 그래서 아주 젊은 한내라고 하는 내시가 환관이 그러니까 50대 중반에 그 사실은 무인을 그러니까 모욕하면서 뺨을 때려서 수바키 대회장 밑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무인들이 눈이 뒤집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초기에 이걸 주도했던 건 이의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정중부 이의방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의방은 당시에 굉장히 젊은 장수였어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젊은 장수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면 그러니까 의종이 그러니까 외부로도 막 술 먹으러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호위 부대 그러니까 친위대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걸 이제 당시에 결룡군이라고 불렀는데 결룡군의 책임자야. 그래서 결룡행수 당대 최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편으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됐죠? 당대 최고의 무인으로서 30대 중반에 정말 진짜 고속 승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실제로 초기에는 이방 이고와 같은 젊은 장수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정변이 익히기 전에 당시에 정중부가 응양군의 상장군이자 중방회의, 그러니까 2군 6위 상장군 대장군만 모인, 그러니까 무인 합자회의거든요. 그 합자회의의 의장이야. 그러니까 응양군의 상장군이자 중방회의의 의장이자 당시의 병부상서, 병권의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두 젊은 장수가 사실은 보현원에서 그 사단이 있던 날 밤에 정중부를 찾아간 거지.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장군, 우리가 어찌 사람이냐. 개 돼지지. 그리고 집에서 개를 키워도 개한테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우리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근데 뭐 정중부가 보니까 정중부라고 왜 그날 눈이 안 뒤집혔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일이 한두 개였겠어요. 그동안 이 무인들이 차별받고 멸시받았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무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정중부가 이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이고와 같은 이 젊은 장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보현원에서 낮에 깔깔대고 웃고 뭐 소박히를 보고 막 그랬던 사람들은 진짜 싸그리 다 죽여요. 아까 그 문제가 됐던 한뇌라고 하는 내시는 환가는 진짜 의종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종을 유폐시키고 명종, 그의 사촌 동생 명종이라는 새 왕을 왕위에 앉혀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둘은 사실은 되게 불편한 관계지. 그러니까 이방 이고 같은 젊은 장수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혁명을 주도하고 손에 피 묻히고 들어온 일은 우리가 다 한 거야. 근데 사실은 권력의 담불은 저 중방의 늙은이들이 다 빼먹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이고 같은 사람들은 한 대령 중령쯤 되는 굉장히 젊은 장교고, 그 다음에 중방의 의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합참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합참에 진짜 2스타, 3스타 그런 별들이야. 할아버지들. 됐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자, 정중부에 의해서 이들은 제거됩니다. 자, 그리고 정중부가 이제, 자, 자기 홈그라운드가 중방이잖아요. 그래서 중방에서 정치하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얼마 못 가요. 누가 나오냐면 청년 장수 경대승이 등장해. 이 친구는 더 젊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한 중2 대위쯤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정중부는 간신난적이다 그래서 죽이고 국가 최고권력자가 되는데 그때 나이가 28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몇 살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28살이가 국가 최고권력자가 된 거야. 그런데 나름 뭔가 좀 이 친구가 좀 젊은 친구다 보니까 좀 개혁을 추진하고 야, 그래도 우리가 문벌기족 시대랑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군인 내부 정화운동도 좀 나중에 벌이다가 기존 군벌들과 그러니까 군 장성들과 또 합참의 그 장성들 있잖아. 갈등을 빚게 돼요. 그러면서 경대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몇 번 있거든요. 물론 성공하진 못해. 그러나 이 젊은 친구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대승이 따로 사병기구를 만드는 게 도방입니다. 그런데 이 도방은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만든 사병기구예요. 근데 경대승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젊은 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안 나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을 건 도방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도방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병기구였는데 정치기구가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막 30이 되던 날, 그러니까 겨울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본인이 그냥 죽습니다. 자, 이렇게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어부지리로 국가 최고권력자가 된 사람이 이민이에요. 근데 이민은 참고로 이민에 대한 얘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무신집권기가 얼마나 격동기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인물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천민이 국가 최고 권력자가 된 이게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민은 당시에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가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무신집권 얘기할 때 이 무신집정자들이 특정한 곳에서 정치를 했다라는 그 정치기구를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사실은 고려에 그러니까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걸 저희가 배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국정을 총괄하고 가장 중요한 재상이 머무는 재상부서가 어디야? 그게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 그렇죠? 그거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그렇지. 중서문화성.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치는 당연히 중서문화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뭘 보여주냐면 무신집권기가 그만큼 비정상적 시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건 자, 이방이 중방에서 정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범죄자 출신이야. 여기 이제 사형제가 있었는데 뭐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뭐 구척이고 뭐 엄청 키도 엄청 크고 무예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 근데 이 형제들이 그러면 이제 이 뛰어난 무예로 뭐 지구를 보호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다니면서 폭행, 강도, 협박, 강간, 방화
뭐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이거야. 그래서 목에 다 현상금이 붙어. 그런데 워낙 이제 이 택견의 고수들이라 잘 안 잡혀. 그러다가 나중에 지방관에게 잡혀서 장형을 당해서 형들은 다 죽고요. 이민만 살아요. 근데 이제 지방관이 보니까 이거 장형을 엄청 때렸는데 이거 대단한 놈이다.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골도 장대하지 무예도 뛰어나지 이게 보통 놈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방관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풀어주면 나중에 너 나가서 또 나쁜 짓 하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그냥 내 밑에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이민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당대 최고의 무인이었던 결룡행수 이방의 눈에 띈 거야. 응? 이방 죽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죽기 전 얘기겠죠. 근데 이게 인물을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워낙 키가 커서 이게 머리 위에 머리가 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걸어다니면 그냥 잘 보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뿜어내는 기도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방이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그 지방관한테 야, 저거 진짜 물건이다. 야, 너 저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지방관이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원래는 이놈 죽여야 되는데 뭐 때렸는데 안 죽어서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뭐라면 저거 나 주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민을 데려가요. 그런데 나중에 이방이 이민을 되게 아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뒤에 우리가 사이사이에서 뭐 살짝 이런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이름 있죠. 최충헌.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씨라 그러잖아. 이렇게 성씨와 이름을 갖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고려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김유신, 김춘추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특별한 최고층의 귀족. 왕족 수준이나 그런 이름을 갖는 거고 나머지는 보면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뭐 무용탑 얘기 나올 때 보면 뭐 아사달, 뭐 사다함, 뭐 막 이름들이 이렇잖아요. 그래서 성, 이름 이렇게 딱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도 성씨를 갖게 되는 게 언제냐면 고려시대부터인데 단 천민은 성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민의 대표가 노비인데 여러분 드라마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마당새잖아. 그 마당새가 마시 아저씨가 아니에요. 성 없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성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방이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장군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나를 형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방이 이민을 되게 아껴요. 그래서 자기가 이름을 새로 지어준 거야. 그래서 의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노트장 찍고 가시고. 자, 그다음 그래서 이 이민이 이제 결국은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근데 이 아들들이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들한테 학을 떼요. 그러니까 이민도 진짜 나쁜 놈인데 아들들은 진짜 청출어람이죠. 그래서 이 삼부자가 온 나라를 진짜 쑥대밭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다 못한 최충헌, 최충수 형제가 거병을 해요. 그래서 야밤에 이 집을 급습해서 삼부자를 다 죽입니다. 자, 그리고 최충헌이 최고 권력자가 돼요. 자, 그래서 최충헌 등장 이후에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 4대 60년간 갑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두시면 되고, 자, 시험에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무조건 최충헌, 최후입니다. 그리고 최충헌, 최후는요, 세트예요. 그러니까 최충헌 문제에는 최후 선지가 들어오고요. 최후 문제에는 최충헌 선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둘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최충헌이 이제 거병을 해서 여기 다 죽였잖아. 국가 최고권력자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명종에게 새로 개혁안을 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봉사 10조, 시무 10조라고 합니다. 됐죠? 개혁안 10개야.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나왔네요. 여러분 이 최씨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개혁안을 숫자로 몇 조 이걸 되게 좋아해. 우리가 앞에서 통일신라, 신라 하대 진성여왕 기억나요? 진성여왕 때 누구 있었지? 최치원. 최치원이 뭐였어요? 시무? 그렇죠. 10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종 했잖아. 성종 때 뭐 있었죠? 그렇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번에 최충헌의 뭐라고요? 봉사 10조. 시무 10조입니다. 되죠? 그래서 조세제 개혁, 그 다음에 승려들의 고리들을 금지해라.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최충헌에 대한 암살 시도도 좀 있거든요. 물론 실패하지만 최충헌이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방어를 해서 그러니까 암살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거 한 번이라도 뚫리면 끝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비 잘하면 뭐해. 실수해가지고 한 번 뚫리면 그냥 한 골 먹으면 땡인데. 됐죠? 자, 그래서 최충헌이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최고의 수비는 뭐죠?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지. 그치?
그래서 축구시합에서 그냥 아예 우리 쪽에 공이 안 넘어오면 돼. 우리가 공격만 하면 골 먹을 일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정도감이라는 무시무시한 감찰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위험이 있을 만한 세력들을 미리 우리가 조사해서 미리 제거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최충원이 나중에 이 감찰부에다가 업무를 인사, 재정,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얹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게 최고 집정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최충원은 어디서 정치했다? 교정도감. 됐죠? 요거 눈도장 찍으시고요. 그리고 교정도감의 책임자를 뭐라 그러냐면 교정별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교정별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별감은 이후에 대대로 최씨들만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병기구로서 자, 경대승 때 만들었던 도방을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도방을 처음 만든 건 경대승, 나중에 부활하는 건 최충원입니다. 자, 그의 아들 최우로 갈게요. 자, 최우는 자기 사저에 이 사람도 진짜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이거 자기 집에다 만든 거야.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라는 걸 만들어. 그리고 최우는 정방에서 정치했어요. 자, 정방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인사 업무를 맡아요. 인사. 그래서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정치를 했던 거야. 그래서 최우에게 자,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핵심 기구는 어디다? 자기 집에다 만들었던 정방. 자기 집에서 정사를 받던 사람이야. 자, 그리고 최우가 또 추가로 하나 더 만드는데 이건 서방입니다. 서방은 뭐냐면 문신 수기 기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장계를 보다가 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다가 자기가 좀 이해 못하는데 자기가 결제를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것들이 맨날 퇴근하는 거야. 여러분도 공부할 때 낮에 주변에 사람 많으면 별로 그러다가 혼자 밤에 공부하면 자꾸 궁금한 거 생기고 그러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저희 카페에 올리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서방이라는 거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퇴근하지 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문신 수기기구예요. 됐죠? 그래서 아예 그냥 잠도 자고 그래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24시간 그러니까 Q&A 센터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고문, 그래서 자문에 대비하는 기구로 자, 문신들을 모아놓은 서방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최우는 자신의 사병기구를 하나 더 만들거든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삼별초입니다. 여러분 삼별초는 중요해요. 나중에 대몽항쟁 때도 이거 되게 중요하지. 끝까지. 그러니까 개경환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게 삼별초잖아. 그쵸?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삼별초. 그래서 원래 삼별초는 치안을 그러니까 치안이 요즘에 좀 안 좋다. 그래서 자꾸 밤에 도둑 놈들이 있네. 요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야별초라는 걸 만들어요. 밤을 지키는 부대. 됐죠? 자, 그래서 밤을 지키는 부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또 대몽항쟁 기간에 몽고에서 잡혔다가 이제 풀려난 포로들 요걸 모아서 군대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삼별초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최충원 때는 뭐라고요? 도방. 그 다음에 최우 때는 뭐라고요? 삼별초.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요때가 뭐 할 때냐면 자, 강화천도하고 대몽항쟁 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강화도로 천도하고 몽골이랑 싸운 건 아니고요. 강화도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버티는 거야.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고서는 이게 또 무인들답지 않죠. 그래서 부처 힘으로 자, 몽골 물리치겠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을 만듭니다. 됐죠? 자, 이게 언제라고요? 최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신집정자 가장 중요한 얘기 말씀 다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네요.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 나머지 이제 직권계에 있던 얘기들은 거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보면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봉사십조, 토지견병이나 조세제케어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 근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요. 교정도감은 그러니까 최충원에게 가장 핵심 기구 됐죠? 그 다음에 교정불감은 최시에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경대성이 원래 만들었던 도방을 다시 부활해서 사병화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최충원의 봉사 10조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누굴 죽였다? 이민을 죽였다. 됐죠? 그러면서 전하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시 좋은 정치를 펼치셔야 하니 제가 개혁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개를 얘기하는 게 봉사 10조예요. 됐죠? 그래서 봉사 10조의 서문격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우. 자, 최우는 정방, 서방 말씀드렸죠? 그리고 삼별초. 자,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그 야별초에서 시작되는데 근데 이게 부대가 많아지니까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몽고와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의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신여권의 군사적 기반이고 몽골에 맞서서 가장 결사항전했고요. 당시 사실은 그 최씨 무신집권기에는 사실은 이 삼별초가 당시에 군인 조직에서는 가장 엘리트 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는 대신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전투력이 좋았다고. 그리고 이 야별초가, 이 삼별초가 굉장히 셌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무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히 최후 시기에 보면 이 문신들도 많이 등용을 하거든요. 최충원, 최후 시기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 아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최충원이 옆에 한 명 승려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진울입니다. 진울. 시당결사했던 교종계 사찰과 갈등이 생기면서 최충원이 진울을 밀어요. 그래서 진울의 시당결사 운동이 조계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대쪽에는 누가 있냐면 유학자가 한 명 있거든. 이 유학자는 동묘항편, 동국 이상국집의 이규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쪽에는 유학자, 한쪽에는 승려를 데리고 다닌다. 됐죠? 시간선 하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실제로 문신들도 막 등용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의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이런 기존의 가문이나 뭐 혈통 이런 걸 중시하지 않고 조금 더 능력 본위의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별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별초 안에는 뭐 무례배들,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배계층들이 볼 때는 막 진짜 근본이 없는 애들이지. 근데 그런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도 뭐 무예가 뛰거나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면 그러면 다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정예병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씨무신여권의 군사적 기반이었고 대모항쟁도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개경원도를 거부하고 진도, 제주도까지 옮기면서 끝까지 항전하죠. 그리고 이제 강화천도, 그래서 이때부터 강화천도하고 대모항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해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무신정권. 자, 몽골의 지원 속에서 원종이 개경환도를 단행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신집권기의 대표적인 무신집정자들, 그래서 정중부 뭐 또는 정중부 이방, 그리고 그 다음에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후. 시험에선 최충원, 최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봤는데, 근데 이제 그럼 고려 왕들은 없느냐? 있어요. 아까 문제를 일으킨 의종. 그리고 여기 지금 대모항쟁하고 있잖아요. 대모항쟁. 대모항쟁 왕 한 명만 기억하면 돼요. 대모항쟁 때 고종. 그리고 원나라를 사랑했던 원종. 됐죠? 그래서 고종, 원종 이렇게 2명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그 말고도 이제 중간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의종, 명종, 신종, 그 다음에 뭐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만. 됐죠? 그러니까 고려의 가장 고난의 시기가 언제야? 고난의 왕, 고종, 대몽항쟁. 그러면 조선에도 고종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고종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외세 침략 속에서 고난받던. 됐죠? 그래서 이 땅이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되고 러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외교권 강탈당하고 친일파들에 의해서 왕위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오는 고난의 왕 고종.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대모항쟁 고난의 왕 고려고종.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 무신집권이 무너지는 건 지난 100년간 무신집권이 진짜 딱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고려 왕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왕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세와 결탁하는 거야. 몽골과. 됐죠? 그래서 몽골과의 결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무신여권을 무너뜨려. 됐죠? 자, 그리고 뭘 단행한다? 개경환도를 단행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개경환도 되면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몽골한테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간섭기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경환도에서 원간섭기로 넘어가는 왕이 누구라고요? 원나라를 사랑했던 원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원종의 이제 바로 밑에 아들. 됐죠? 그래서 큰아들. 그러면서 태자였다가 왕이 되는 사람이 충렬왕이에요. 원간섭기의 본격적 시작이죠. 됐죠? 자, 그러면서 자, 이 고려 왕실이 외세와 결탁해서 내부의 무신정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네요. 자, 무신집권기의 사회적 동요 좀 보고 갈게요. 자, 반무신정변인데 동북병마사 김부당의 난, 의종 보기를 꾀했고요. 그 다음에 석용유수 조이총의 난.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주명학소. 이거는 우리가 사회사에 가서 할 건데 천대받던 특수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자, 명확소에서 공주 명확소에서 망이망소에 난이 일어나는데 진압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자,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은 전부 정중부 때예요. 그 다음에 김삼이오심에 나는 운문과 초전, 경상도 운문과 초전에서 일어나는데 신라붕 운동이야. 됐죠? 요거는 농민반란이고요. 자, 요거는 언제냐면 이의민 집권의 시기예요. 자, 그 다음 만적의 난. 요 만적의 난 중요하거든요. 요 만적의 난은 이 만적의 난은 물론 이제 요거 이제 대표적으로 요 사건들 중요한데 이 만적의 난은 최충원집 산호야. 근데 이 사람이 이 반란을 도모하는데 실제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진 않아요.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하긴 하는데 이때 말했던 게 뭐냐면 경계 이래로 천해에서 많은 재상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민 같은 인물들 있잖아. 그죠? 왕우장성 씨가 따로 있냐? 우리도 때가 오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 노비 없는 세상을 우리 주인들 다 죽이고 사만에서 노비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들고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신분해방 운동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만적의 난까지 자, 그래서 망이망소의 난, 자, 만적의 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입,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자, 그리고 이제 원간습기로 가야 되는데 자, 그 이야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81페이지. 자, 몽골의 침략과 저항인데 제가 앞단원에서 주제가 이렇게 살짝 어긋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씩 어긋나게 되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고려 정치사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몽고와의 항쟁이에요. 몽고와의 항쟁. 시간은 그 거란 그러면 10세기에서 11세기, 여진 그러면 12세기, 자, 몽골 그러면 13세기입니다. 13세기. 됐죠? 자, 일단 몽고의 침입 1차, 2차. 여기 1차, 2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1차 전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단 뭐가 있냐면 몽골과의 첫 만남이 있어요. 제가 날개단에 써놨거든요. 자,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강동의 역 또는 강동성의 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동의 역, 강동성의 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 사건은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몽골과 만난 거야. 근데 이거 누구 때문에 만나냐면 사실은 거란족 때문에 만나요. 그러니까 거란족이 몽골한테 뚫겨 맞다가 몽골 피해서 고려 국경선을 넘어서 고려 안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쳐들어오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진짜 도망가는 거지. 그리고 몽골도 그대로 계속 쫓아온 거야. 그래서 강동성 부근에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란 때문에 몽골을 만나게 돼요. 됐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몽골은 거란을 잡으러 왔잖아. 그리고 거란은 또 고려 국경선을 침범했잖아. 그러니까 고려 군대도 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몽골이 이제 거란을 섬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거란과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 싸우는 거잖아. 그쵸? 몽골은 얘네들 잡으러 왔던 거지. 근데 이거를 고려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제 얘들은 그 멀리까지 원정 왔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자, 몽골이 거란을 섬멸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몽골과 고려가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쨌건 그러니까 이제 거란을 해치우려고 왔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고려가 도와줬잖아. 그럼 이제 몽골 입장에서 고마운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돌아가면서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고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들 우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공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는 되게 이제 생뚱맞은 얘기지. 근데 예전에 거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상대 봐가면서 해야지. 몽골은 이제 그런 상대는 아니죠. 그래서 뭐 특별히 반응이 없었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뭐 무언의 긍정이죠. 근데 어쨌건 뭐 대답하는 태도가 뭐 썩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바쳐라. 그러고 가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조용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그러니까 몽고 사신 저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지에서도 봤죠. 사신 저고요가 압록강변에서 피살되는 건 이거 이제 몽고 사실입니다. 바로 이 조공 문제로 온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는 상관없고 실제로 이제 몽골이 보냈는데 압록강변에서 사실은 이게 여진족한테 암살당한 거야. 피살당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서는 이제 고려는 그럼 이제 뭐 조공을 바치라 그랬잖아. 그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몇 년 동안 몽골이 조용해요. 몽골이. 근데 사실은 이게 왜 조용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요 시기가 몽골 내부적으로 좀 어수선할 때야. 그러니까 그 위대한 부족장, 그 데칸, 그러니까 태무진이 바로 요때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막 정복 나갔던 뭐 특히 그 뭐 주치의 아들이었던 바투는 막 진짜 서방 원정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데칸이 죽었다. 이 징기스칸이 죽었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빨리 지금 돌아와야 되는 거야. 왜냐면 상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밖에 있다가 그렇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뭐 자식 중에 누구 하나만 뭐 예를 들어 외국에 있고 밖에 있고 그러면 잘못하면 혼자 예를 들어 요즘에는 뭐 근데 법적으로 돼 있어서 뭐 괜찮은데 뭐 어쨌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급히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나중에 분할 상속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몽고가 좀 이 문제를 신경을 못 썼던 거야. 근데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 까먹었나 보다. 안 오네? 글쩍글쩍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그냥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결국 이제 얘네들이 이 문제로 침입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몽고 사신 사실 고려에 보냈다 죽은 거 아니냐. 그리고 니네 조공도 제대로 지금 안 바치려고 전혀 성의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 그리고 바로 쳐들어오거든요. 이게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되죠? 자, 1차 침입 때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귀주에서 박서가 끝까지 항전해요. 그래서 실제로 귀주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나중에 사료에 귀주 어쩌고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거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강감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골의 1차 침입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름이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귀주는 결국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몽골이 우회해서 그냥 개경을 포위해요. 이렇게 개경이 포위당하자 고려 정부는 바로 항복합니다. 그렇죠? 왜 이러세요? 하면서 바로 항복한 거야. 그래서 조공 잘 바친다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말도 없으셨고 그다음에 저 사실 진짜 우리 상관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여진족 놈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조공 잘 바칠게요. 그러니까 몽골이 별 소득 없이 돌아가요. 진짜다. 잘 바쳐라. 그러고서는 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조공의 물품이 도착했는데 문제는 그 조공이 너무 과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이 정말 많은 걸 요구해. 근데 당시 집정자가 최후였는데 최후가 이대로 조공을 바칠 수는 없다. 결상전이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대무항쟁을 결정하고 몽골이랑 나가서 싸운 건 아니고요. 자, 몽골은 진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사들이지. 그래서 뭐 오늘날 역사학계에서도 사실은 그 징기스칸의 원정 그리고 그 자손들의 원정 이 몽골의 이 짧은 순간의 대원정은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일박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당시의 몽골 애들은 그냥 외계인이라고 봐요. 지구인이 아니다. 왜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러시아, 오늘날의 중국 전체 그리고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탄탄탄으로 끝나는 애들 있지?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게 탄탄탄 얘네들 엄청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쪽. 여러분 이란이 엄청 커요. 이란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만 하거든요. 인구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란이. 그래서 사실은 뭐 아랍 세계의 뭐 진정한 패자가 또 이란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바스 왕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싹 다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아시아까지 지중해 직전까지 됐죠? 그래서 그게 진짜 하나의 제국이잖아. 몽골루스. 지금 미국이 강하다 그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 몽골 애들이 그 기마전술의 귀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말 타는데 귀신들이지. 그런데 실제로 몽골이 그러니까 기병전술만 뛰어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앙아시아랑 유럽 쪽에 가보시면 얘네들 성 있잖아요. 성들이 진짜 어마어마해. 특히 중앙아시아의 뭐 고지대에 그 진짜 천의 요새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몽골 애들이요. 공성전에도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공성무기 같은 거 가가지고 그 성 무너뜨릴 때 그 앞에서 이제 그 얘네들 나름대로 조립해가지고 갖다 때려가지고 성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몽골 애들이 말만 잘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한테 덤벼 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대모항쟁이 시작이야. 몽골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쳐들어오죠. 자, 이게 바로 2차 침입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 2차 침입이 좀 더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실제로 무신제 정권은 다 강화도에 기어 들어가 있었잖아. 고려 왕실이랑. 그죠? 그럼 일반 백성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얘네들 강화도에 들어가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피해!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로 피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대모항쟁 40년은 이 땅의 민중들이 진짜 온몸으로 막아낸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당시에 2차 침입 때도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윤우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신분이 특이해요. 이 승려입니다. 승려. 그래서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암자의 작은 사찰의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명궁이에요. 그래서 김윤우가 나와서, 그러니까 용인 천인성 전투에서, 자, 몽골의 당시의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 살리타를 활로 쏴서 머리를 관통시켜서 그냥 한 방에 보내요. 됐죠? 그러니까 이 몽골 입장에서는 그 얘네들의 유일한 약점이, 얘네들이 이제 내륙 초원지대에 살다 보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됐죠? 그래, 거기에 강이나 호수는 있겠지. 바다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강화도로 들어가니까 바다 앞에 쓴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강화도가, 여러분 강화도 다 가보셨죠? 그러니까 그 강화도가 딱 이렇게 김포랑 마주보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강화도 가실 때 그 강화도 뭐 가보신 분들은 어떻게 가셨어요? 다리 건너가잖아. 다리가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김포대교고 밑에 쪽에 있는 게 그 초지대교고 해서 이제 강화도 넘어가는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다리 건너면 되죠. 그렇죠? 뭐 저는 강화도 가는데 뭐 배를 띄웠는데요. 아니 물론 법적으로 걸리지는 않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거야. 왜냐면 그 뭐 초지대교나 강화대교가 한강다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도 건너는데 거기 혼자 배를 띄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강화도가 굉장히 지척의 거리죠. 그러니까 김포 끝에 서면 사실 강화 끝이 보여요. 그래서 뭐 사람 얼굴까지 정확히 알아볼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 됐죠? 그런데 그 지척의 거리를 몽골 애들이 40년간 바라봐요. 이게 대모항쟁 40년이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강화도를 근데 넘어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이제 서해 바다가 조선간만의 차가 크잖아. 그리고 그 강화도 위로 한강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가 사실은 또 좁은 협곡이고 그래서 물이 휘돌아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를 띄우면 배가 바로 그냥 서해, 그냥 싼통반도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이 또 약하니까 바다라서 또 접근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게 총사령관이 죽었잖아. 그래서 아무런 소득 없이 물러가게 돼요. 이게 2차 침입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6차까지. 됐죠? 자, 그러면서 자, 황룡사 구축목탑, 초조대장경 이런 많은 문화재들이 이때 소실됩니다. 그리고 최후는 무신정권은 근데 실제 강화도에서 뭘 했냐면 그 민중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 그래서 8만대장경을 제작해요. 되죠? 네. 어쨌건 이게 40년간의 대몽항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대몽항쟁 40년은 그래서 무신정권이 막아낸 게 아니라 이 땅의 민중들이 온몸으로 막아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초기의 대응, 그러니까 초기에 어차피 몽골 애들이 그 당시에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는 고려를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이 장기전으로 있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기항전으로 가면 얘들이 한 바퀴 쓸고 그냥 소도 없이 갈 거다야.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일반 민중들은 아니 몽골 애들이 이만큼의 조공을 바치라 그랬잖아. 근데 고려 정부가 안 바쳤지.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하고 대모항쟁 하기로 했잖아. 그럼 몽골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만큼을 민가에서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침입하는 게 뭐냐면 조공받듯이 그러니까 조공을 직접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거기 희생된 일반 고려민들은 어떻게 해요?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모항쟁 40년은 초기에는 전략이 맞았다 할지 몰라도 이 짓을 40년을 한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건 앞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고려 왕실. 그래서 원종이 자, 원나라. 그러니까 몽골의 지원 속에서 개경환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곧 뭐를 의미하는 거야? 대모항쟁의 주체였던 무신정권의 붕괴를 얘기해요. 자, 그러나 최후 때 만들었던 여러분 삼별초 기억나세요? 여기 앞에서 했죠? 자, 그래서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던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개경환도를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배중손의 지휘 아래 끝까지 저항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됐죠? 그래서 이 강화에 우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승하우 온을 왕으로 뽑아요. 그래서 지금 개경으로 가는 원종은 진짜 고려왕이라 할 수 없다. 자, 그러면서 자신들이 왕도 세웠죠? 이러면서 강화도에서 배중손의 지휘 아래 저항합니다. 근데 강화도에서는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발적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모든 함선을 다 준비했거든. 그리고 그 다음 이동 경로랑 그 다음에 서해안을 싹 쓸고 내려가고 이런 이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실제로 삼별초가 이거는 좀 미리미리 좀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진도에 정착해요. 그래서 이제 진도에 머물면서 여기에다가 용장성이라는 걸 쌓아. 그리고 진도에서 항전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삼별초의 항전은 바로 사실은 진압된 건 아니고요. 1270년이 개경환도인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연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뭐 기억하긴 좋죠. 삼별초라서 딱 3년간 저항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나 용장성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배중손 승하우는 여기서 다 죽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삼별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잔여 세력들이 끝까지 항복 안 해. 그래서 나머지 잔여 세력들은 김통정의 지휘 아래. 여러분 제가 날개단에 써놨어요. 김통정의 지휘 아래. 자, 이번엔 제주도까지 이동해서 최후까지 자 항쟁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은 진압되는 거야. 이게 뭐다? 삼별초의 항쟁. 그리고 여러분 삼별초의 항쟁은 한능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야. 됐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모항쟁 얘기 다 했네요. 자, 말씀 잘 드렸고요. 자,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6번. 자, 6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인지 선생님 같은데. 자, 이 지도는 개경환도를 결정에 반발해서 봉기한 띠용띠용의 이동 경로래. 강화도에서 진도에선 배중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 끝났다. 그럼 이게 뭐예요? 삼별초 갑니다. 자, 1번. 최씨 무신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응? 정답이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2번. 거란의 침입.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오타 하나 수정할게요. 여러분, 2번 선지의 해설을 보시면 거란의 침입에서 창설된 게 이게 광군이거든요. 근데 광군은 정종 때예요. 됐죠? 근데 거기 보시면 광종이라고 오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종으로 수정해 주세요. 됐죠? 그래서 정종은 광을 좋아해. 그래서 광군, 광종.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그 광종의 형. 그 다음에 여러분 신기군, 신부군, 항마군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여진족, 기병 잡는 부대, 별무반, 윤관의 권위로 만들었던. 그 다음에 향토, 방이라면 예비군. 이런 거는 뭐 조선 때 잡새군 같은 게 이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옷깃. 그 다음에 그 깃발. 됐죠? 이런 것들을 총 9개로 구분했던 부대. 그래서 황금서당, 적금서당, 백금서당, 녹금서당. 자, 그러면 구서당입니다. 송인신라 때 구서당.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